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차 한 잔의 북토크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바로 이기병 선생님이신데요. 이기병 선생님은 내과 의사이지만 또 의료 인류학 또 훈련을 받으셔서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이기병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잠깐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기병입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에서 중환자의학과 담당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이현정 교수님께 인류학을 사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류학 공부를 함께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런 공부들과 저희가 하고 있는 의료 현장과 또 인류학 연구들을 어떻게 하면 병행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으로서는 조금 독특한 인생 궤적인데 어떻게 해서 그 인류학을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였어요? 네,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공중보건 의사라고 대한민국의 남자 의사들은 군대 아니면 공중보건 의사로 가게 되는데 제가 갔던 곳은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환자들을 마주해야 하고 그래도 꽤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훈련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만난 각지에서 10개국이 넘는 외국에서 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가 배웠던 의학의 프레임 안으로 포섭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거를 제대로 제가 진료하고 여기서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겠다고 여겼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류학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제가 보니까 인류학은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저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지점과 제가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그래도 선생님 인류학 하시다가 다시 이제 의사생활로 돌아가신 걸 보면은 그래도 의사로서의 어떤 의학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기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느끼셨었던 건가요? 사실은 의료인류학이라고 하는 분야 내에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도 좀 했습니다. 네, 의사로서 제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류학적 균형을, 감각을 유지하고 있을 때 보이는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진료의 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이제 다른 인류학적 사유를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있을 때 뭔가 제가 이 분야에서 조금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 필드로 좀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한 가지의 그러니까 의료 인류학을 하는 인류학자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의학 분야 또 의료계 내에서 좀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거나 그러한 인류학적인 자원들을 좀 활용해서 실천하시는 분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기병 선생님은 참 소중한 어떤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그 이기병 선생님의 연결된 고통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이제 나왔고요. 작년에 참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어떤 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접하실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은 책이긴 한데요. 제가 또 선생님 좀 바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소개가 늦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책을 알려드리게 돼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선생님 이 책이 제목이 연결된 고통이에요. 이 연결된 고통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직접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실은 이게 고통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되게 선명한데 이 전체적인 고통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나의 제목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 책을 함께 써보자고 제안해 주셨던 저희 지금 출판사의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실 이 제목을 제안해 주신 게 맞습니다.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처음에 이 책을 제안하셨을 때는 이 출판사의 대표님이 아니시고
타출판사에서 편집자 역할을 하고 계셨던 상태셨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제 책을 쭉 글을 좀 읽어오셨는데 이게 오래 걸린 이유는 제가 책을 집필하는 과정 중에 코비드-19이 있었고, 그랬군요. 예, 그 과정 중에 저는 이제 코로나 중환자들을 담당해야 되는 업무 때문에 거의 병원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네. 집필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고, 그 와중에 어쨌든 그 편집자께서, 그 대표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이 이 모든 고통들이 연결되어 있겠다라는 대안을 주셨을 때, 이게 어쩌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관통하는 제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제목으로 했는데, 사실 제목의 효용은 처음에 썼을 때보다 나중에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알게 되셨다는 그 효용이라는 게 뭔가요? 예를 들면 제 책을 읽어주신 분들이 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공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들이 나와 너만의, 그러니까 나만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겪고 있는 고통이, 예를 들면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오늘 내가 그 무시했던 고통의 대상이 곧 내일의 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좀 상상력의 저변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아마 이 제목을 그런 식으로 경험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고통이라는 게, 연결됐다는 게,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환자들과 뭐 환자들의 주변 사람들과 뭐 이런 연결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직접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과 또 나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개념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책은 그 작가님께서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에서 일하시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쓰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는 일하시면서 뭐 어떠한 진료를 주로 보셨는지, 뭐 이런 이야기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보통 공중보건 의사로 이제 군대 대신에 가게 되면 그 농촌이나 이제 약간 의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보건지소나 보건소 같은 데로 발령이 나는 편입니다. 그런 걸 이제 저도 상상하고 전문의 마친 이후에 이제 그 과정을 지원하게 됐는데,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서울에 있는 TO이고, 욕심에서는 이제 지방으로 안 내려가고, 근데 당시 저는 신혼이었고, 그래서 서울에 있어도 되는 꿀 조직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꿀자리인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그 지원을 하게 됐는데, 경쟁률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무슨 마술처럼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엄청 힘든 자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10개국 넘어, 아프리카부터 동남아, 그리고 여기 조선족 분들까지 되게 많은 나라에서 환자분들이 오셨고, 위치는 가리봉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국이 넘는 고국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오신 분들이 이제 적합한 진료를 이제 받기 어려운 분들을 포함해서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무료 진료 형태였습니다. 네. 진료를 보게 됐는데, 말이 안 통하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일단 적으면 한 40명 하루에, 많으면 한 1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거를 일일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들의 서사나 이 과정들을 전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뭔가 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분들의 병명을 파악하고 적확한 진료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좀 그런 현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매번 진료가 끝나면 후회하면서 오늘은 뭘 놓친 것 같고, 오늘은 뭘 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계속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고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부담이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8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에 이러한 외국인 전용 의원이 몇 개쯤 있나요? 제가 일할 때에는 네. 서울만 해도 이제 무료 진료소 형태를 포함해서 네. 한 5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제가 통계 조사를 보지 못했는데 네.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곳에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오시는 분들만 진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불법적으로 오신 분들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후자였습니다. 아, 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종교기관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건복지부의 PO인 공중보건 의사를 고용노동부 형태의 어떤 그 고용 형태로 이렇게 외주를 가져온 형태로 진료 구획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히 그때 가능했는데, 그래서 조금 그 종교기관에 기반했다는 것들 안에는 약간 일종의 선의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요즘 말로는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그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왔을 때도 이제 인권이 시민권에 우선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저희가 진료를 다 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책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그리고 각국에서 오신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보지는 못할 것 같고 한 2건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가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50대 그 조선족 여성의 사례인데 제가 처음에 읽으면서도 아우 정말 이런 분들 얼마나 짜증날까 싶을 정도로 계속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니다 나 계속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계속 오시고 또 심지어는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와서 또 봐달라고 하시고 이런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초음파 검사로는 그 종양 같은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죠? 예, 암이 진단됐던 케이스입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의학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네. 제가 처음부터 뭐 암과 연관된 걸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증상을 호소하는 게 갑상선 기능과 연관된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갑상선 암이 있다고 갑상선 기능 이상이 반드시 동반되는 건 아닙니다. 네. 기능은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 이 종양은 이제 그 일종의 형태학적인 문제인 거죠. 조직학적인 문제인 거여서 이 두 개의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근데 네. 마치 갑상선 기능 이상인 것처럼 계속 증상을 호소하는데 기능 검사인 피 검사는 정상이고 근데 이제 결국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초음파 검사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기능을 얘기하는 기능 이상을 호소했던 그게 거짓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딜레이가 됐던 지점도 있는 거였고요. 결국에는 제가 초음파를 하게 되면서 이 환자가 호소했던 것이 이 갑상선 암과 연관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어떤 그 맥락을 조금 파악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이제 그 종양이 있는 쪽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 갑상선을 자극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증상을 유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건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문제가 네. 의학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갑상선 암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제가 초음파를 하게 돼서 참 다행이었다라고 감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증상을 호소하는데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분의 이제 이야기 중에서 흥미로웠었던 거는 이분의 어머니의 네. 사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상선 암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예, 제가 그걸 나중에 이제 그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죠. 그 과거력을 이제 파악하고 소상하게 물어본 결과로는 갑상선 암의 종류가 아마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또 공격적인 갑상선 암이 있습니다. 되게 전이가 많이 된 상태였고 그 암의 자체보다는 그 암과 연관된 전이와 연관된 여러 문제들이 생기다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돌아가셨던 게 맞는데요. 근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어머니의 그 갑상선에 있는 혹을 되게 오랫동안 만져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자기 목을 만질 때도 그 유사한 어떤 감각이 있었다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만져봐서 갑상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그게 그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의 감각과 실제 진단이 병렬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서사들, 그리고 제가 혹시 이게 유전적인 부분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했던 일이기도 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충분히 듣지 못해서 환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듣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프레임 안에서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조금 반성되는 그런 에피소드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놓은 제가 책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증상을 잘 이해해 주시라기보다도 이게 조금 아니다 싶으시면 약간 정신적인 문제거나 심리적인 문제다, 오히려 정신과를 가봐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이 조선족 여성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약간 저건 심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니까 이분이 이제 증상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째서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게 됐는지. 네, 사실 모릅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문제는 그 암을 제거하고 나서 그 증상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기는 좀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암 종양하고 이 증상하고는 사실은 별 관련이 없고 오히려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증상이 사라졌으니 사실은 뭐 심리적이거나 이런 요소가 들어갈 그 가능성도 사실은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뭐가 정확히 맞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뿐이지 사실 뭐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제가 관련해서 책 일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및 치료의 알고리즘은 의학이 발전할수록 점점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 물론 알고리즘이 정교할수록 진단 및 치료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확도나 속도, 효과와 효율이 강조될수록 인간의 삶이 질병 코드로 암호화되면서 고통이나 증상을 통해 아픈 몸이 말하고자 했던 목소리가 검열절삭되어 결국 일개 디지털 부호로 납작해진다는 사실은 은폐된다. 이렇게 현대의학의 그릇에 다 담기지 않는 아픈 몸의 이야기, 즉 질환 서사 속에는 가난, 노동, 성차별, 구조적 폭력이나 사회적 고통 등의 문제가 거의 언제나 상존한다. 의학이 환자의 질환 서사를 제외한 채 깔끔하게 통제되고 압축된 정보로 재단된 몸만을 다룬다면 그것은 인간의 삶 전체에서 상당한 부분을 스스로 소외시키는 것 아닐까. 그것은 의학의 무능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 부분 참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래도 환자의 이야기, 그들의 어떤 서사를 듣는다는 게 매우 진료에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네, 정말 제한된 시간이지만 저희가 진단학에서 보통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이라고 하는 시청, 촉타라는 걸 배웁니다. 여기서 청진은 시진은 눈으로 보는 거고, 청진은 청진기 같은 걸 이용해서 의사가 주체적으로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촉진, 타진은 만져보고 두들겨 보는 것이고요. 이 어떤 진단적 카테고리 안에도 환자 얘기를 계속 그대로 듣는 것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진단학이라고 하는 어떤 효율적인, 이게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으로 어쨌든 진단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서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어떤 실천을 더 잘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고통의 이야기들이 반면 또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 지점을 말하고자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이야기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팔에서 온 노동자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제가 읽으면서 참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었던 사례고, 그리고 또 이 책에서 결국은 또 이기병 선생님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기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알코올 중독하고 심장 비대를 겪고 계셨고 병명이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병증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이분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저도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처음 오셨던 때가 기억이 나요.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이분은 마스크를 하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뭔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셔서 이런 공중위생학적인 개념이 있는 분일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분은 네팔 분이셨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쓴 채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뭔가 숨이 차다는 얘기도 하시고 뭔가 천식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겨도 천식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정말 그런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 청진기를 대고 들으려고 가까이 갔다가 이게 사운드가 아니라 냄새 때문에 귀가 뒤로 확 물러섰는데 이제 술 냄새가 확 났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분은 만취 상태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진료실에 갈 때 술을 먹고 가지 않는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인 그죠. 거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거든요.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이분의 진단명은 술이 이제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지속이 되다 보면 이게 심장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병증은 보통의 확장성 심근병증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 하면 술을 끊으면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리버저블 하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금주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일정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초기에 잘 진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근데 상태가 그때 이미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제가 1차 의료기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뭐 이뇨제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대학병원이나 이제 종합병원에 가라는 소견서를 써서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입원하면 직장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제가 일단은 투약을 하고 옆에 있는 처치실에서 주사받거나 초음파하는 조그만 처치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경과를 좀 봤어요. 다행히 제가 첫 번째 주사한 약에 좀 반응이 있어서 증상이 좀 개선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뇨제를 투여해서 이제 제가 심장 초음파로 심장 기능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심장 기능이 잘 짜주지 못하면 폐에서 심장으로 피가 들어오지 못해서 폐 부종이 생깁니다. 네. 그 상태로 저한테 오셨던 거고 이럴 때는 이뇨제를 써서 이 물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피검사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뇨제를 써서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500cc 이상의 이제 소변을 보셨다는 걸 확인하고 증상이 조금 더 계속 좀 개선이 되는 걸 잠깐 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입원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이분이 끝까지 자기는 가면 안 된다. 자기 직장을 잘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셔서 결국에는 이 상태보다 조금 나빠지거나 호전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병원 응급실로 가라라는 각서를 받고 그리고 그 각서를 소견서로 내어주고 제가 약 처방을 하고 3일 뒤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케이스였던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도저히 가라고 해도 안 가시고 이제 저한테 제가 뭔가를 이제 이 책임의 부담이 저한테 너무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 그래도 3일 뒤에 오셨을 때 증상이 호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이제 치료를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그래도 입원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할 또 상황들이 또 오기도 하고 여러 개 왔다 갔다 했지만 또 1년 넘게 저한테 다니시면서 조금씩 개선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좋았던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한국 상황에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산업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불러왔지만 이분이 만약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노동을 통해서 사실은 좀 몸이 허약해지거나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몸이 아프면 이게 개인적인 잘못처럼 취급이 되고 이제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좀 이러한 좀 조건도 좀 놓여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다가 이분이 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에 있는 이제 매니저들이나 한국인 그 매니저가 감지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술 문제가 생기면 그걸 사유로
이 사람을 자르겠다라는 네. 것들이 어느 정도의 이미 이야기가 돼 네.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책에도 잠깐 나왔듯이 또 네팔이라는 곳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좀 술을 마시고 자유롭게 이러한 또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가 정말 연결된 고통이라는 것이 제가 이 글에서는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게 이 네팔에서 그 지역의 어떤 문화도 있지만 또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 또 계속 술을 마시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윗사람들은 또 술을 이유로 이 사람을 해고할 그러할 근거를 마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한 스트레스를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술밖에 없고, 맞습니다. 이런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악한 순환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분은 좀 치료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상황들이 전부 다 약간 악조건이었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친구들의 지지 같은 게 필요한 어떤 네팔 공동체, 한국에 있는 네팔 노동 공동체 내에서도 이분이 카스트 제도에 어떤 그게 규율이 지켜지는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네. 이분이 하급 카스트였고 거기서도 이제 뭔가 차별이 존재하고 거기에 친구들도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가부장제 속에서 자랐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소년 가장이 됐던 케이스고 술도 일찍 접하는 문화였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가족들한테 말은 못하는 거예요. 돈은 보내면서 잘리면 또 안 되는 상황, 그 얘기를 또 못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신과에서는 알코올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네, 서로 도와가는 모임이죠. 근데 그 모임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외국인 노동자의 말도 잘 안 되는 그죠. 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여길 온다면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네. 바라볼지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협력되지가 않았어서 이 어느 하나라도 좀 달랐으면 네. 이게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또 일부분을 읽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나 결과를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모든 것이 그의 선택의 결과라고 말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음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다. 따라서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선택이란 사실상 허구다. 우리는 무엇인가 선행된 과정의 결과를 만나 장차 어떤 상황의 원인이 될 만한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 경제적 조건부터 그의 두뇌에 전해지는 자극의 종류와 그에 의해 새로 형성되는 신경회로 및 보상 기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일어난다. 힘든 인생 여정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안식의 결에 접어든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혼자서 한 번에 건넌 것이 아니다. 다른 환경이었다면,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면, 조건이 달랐다면 당연히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그의 선택은 그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니기에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알코올 중독이었든 심장병이었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지녔든 그의 외롭고 무거웠을 어깨에 손을 얹은 채 힘주어 해줘야 했던 말은 이것이다. 이것들은 어찌 보면 그냥 질병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 질병에 붙어있는 은유와 낙인까지 함께 짐을 지워 미안하다고. 또 이 모든 사태를 만든 원인 중에 당신의 책임은 단지 일부라고. 당신이 모두 짊어져야 하는 그런 짐이 아니라고 말이다. 나는 그의 비교적 유창했던 한국말 중에서도 왜 유독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그 발음의 정교함이 신경 쓰였는지 생각했었다. 그는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했을까? 얼마나 저 단어를 말리타양인 한국에서 닳도록 사용했을까? 그에게 미처 말하지 못해 아쉬운 말을 여기 적는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고생했다고. 무엇보다 하나도 죄송할 필요 없다고. 정말 이 네팔 노동자분의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요약을 하거나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달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무게감, 그리고 우리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좀 혹독하고 또 냉정한가 이런 생각을 두루두루 해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참 이 책을 어떤 면에서는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많이 느끼실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정말 권하고 싶은데요. 이 전반적으로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의료화예요. 그래서 이 의료화라는 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되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또 뭐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서 이분들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무료 의원이 생기고 또 의사분들께서 전문적인 또 진료를 해주시고 또 병에 대한 뭐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동시에 의료화가 갖는 또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의료화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되게 복잡한 개념일 수 있지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의료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지 않았던 것들이 근대 의료가 이제 탄생하면서 의료라고 하는 텀으로 재해석되거나 그 안으로 포섭되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을 의료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전에는 단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인 알코올 의존이 이제 분명히 이제 어떤 과정이나 상황에 의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어떤 현상이나 원인에 그치지 않고 질병이 되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네.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코올 의존이 되기 전에 이것들에 관한 원인들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이런 서포트를 하거나 그리고 그 술과 연관해서 악화될 수 있는 장기 간이라던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검사들이 늘어나서 그걸 조기에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거나 의미한 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는 문제가 단지 그냥 술을 많이 마셔서 질병과 연관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비용, 나태함, 잠재적인 폭력 이런 게 실제로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게 이제 붙어서 상상되게 되는 지점이 있다고 여깁니다.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이 환자들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자기가 또한 무언가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불러일으키고 그게 이제 계속적인 죄책감이나 이런 거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사실 자기는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마치 자기 몸에 자기 문제에 자기 원인 제공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는 지점이 더 추가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이 이제 의료화의 반대쪽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네팔 노동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명명이 이분에게 거대한 낙인을 그렇지 않아도 네팔에서 온 자기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낮은 카스트의 사람이라는 그런 낙인이 있을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는 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딱지를 자기한테 이제 부여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나의 문제, 마치 나의 선택이 그 문제를 만들어낸 것처럼만 생각이 된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저희가 너무 아쉽지만 오늘의 그 차 한 잔의 북토크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어떠세요? 그 외노 의원이라고 해도 아까 초기에도 좀 말씀하셨지만 한정된 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지금 뭐 한림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좀 방법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씀하신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맥락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의 진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점인데 지금 현실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것들을 조금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되게 고민되는 질문입니다,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질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서로 하고자 할 텐데 그만큼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제도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상상했던 지점 안에서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치의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3분 진료를 30분 진료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그쵸,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반복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답일 수 있겠다. 주치의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내가 가까운 데 있는 의사 선생님을 환자로서 이제 마주대야 할 때, 저분이 이제 나를 많이 알고 그쵸. 있는 환자다. 네. 여러 번 봐서 알고 있는 환자고, 옛날에 뭐 숟가락 개수도 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엄마가 어떤지 알고, 아버지 질병이 뭔지 알고, 계속 봐오던 분이면 한 번 봐서 알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쌓아가니까 의사한테는 의학적 자신감이나 어떤 그 과거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량이 쌓이고, 환자분한테는 이제 의사에 대한 믿음이 쌓일 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해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걸 격려하고 세금이나 아니면 비용 같은 면에서 혜택을 주고, 그래서 그게 의료 쇼핑이나 이런, 사실 의료 쇼핑은 의사도 환자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상상을 조금 해본 적이 있고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되게 이 의료의 근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기는 지점인데요. 제가 돌봄 의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 책에서 조금 합니다. 근데 내용은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점점 더 하나의 질병이 아닌 수많은 질병을 갖고 노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형태의 그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하나로 질병으로 압축되지 않는 여러 질병이 우리 몸에 다 복수의 질병이 공존하는 형태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일순간에 한 번에 딱 요것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다른 나머지 문제들이 잘 간과되는 면이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걸 한 번에 놓치지 않고 한 번에 본다는 건 상당히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한 사람의 의사의 노력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돌봄 의료라고 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는 없지만, 돌봄 의료를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의료와 돌봄이라고 하는 것 중에 돌봄이 훨씬 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 간병이나 이런 형태가 의료에 가담해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거꾸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의료가 이 거대한 돌봄이라고 하는 테마에 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여러 형태의 돌봄이 있다고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돌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심급으로 어떻게 상상되느냐에 따라, 그 상상력이 사회에서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정초하냐에 따라 돌봄 의료가 가능해지느냐 안 가능해지느냐가 결정나는 거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돌봄 선언이라는 책에선 이런 걸 난잡한 돌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돌봄의 실천들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그 얘기들이 이제 사회에서 어떤 공론화가 되고, 이런 현장들이 더 활발해지는 것만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돌봄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저변이 확대된 다음에 돌봄 의료에 대한 이야기도 더 그 위에서 이제 논의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편입니다.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 선생님답게 우리가 그 의료의 현장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의료라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좀 작은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또 돌보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이게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정말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연결된 고통. 제가 의료인류학자로서 또 의료인류학에 굉장히 중요한 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책에는 우리가 참 뭐랄까요, 정말 마음으로 고마워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서 따뜻해지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실 때 꼭 연결된 고통 잊지 마시고 한번 빌려보시거나 구매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